김민아의 시사 위키. 오늘의 중요 뉴스 다각도로 분석하는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항목은요. 난민 인정 0명인데요. 제주에 체류하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좀 짚어보시죠. 그래요. 소개해 주세요. 올해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 중에 난민이 인정된 사람은 없고 339명에게 인도적 체류 허가가 내려졌는데요. 앞서 지난달에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23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 합치면 이제 362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나머지 중에 경제적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판단이 되거나 범죄 혐의 등이 의심되는 34명은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요. 85명은 결정이 보류가 됐는데요. 이 보류자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면접과 추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 중에 이제 난민이 인정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법무부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과 인도적 체류 허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 국제적으로 난민이라고 하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존재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일반인과 같은 권리를 다 보장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난민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인종, 종교, 국적 또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이런 것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이걸로 인정된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인도적 체류 허가의 경우에는 강제 추방을 할 경우에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1년의 허가 기한을 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멘의 현지 정황이 좀 호전이 되거나 또는 국내외에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이 체류 허가가 취소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국제 협약을 맺을 때 내전의 경우를 과연 난민의 인정 그 범위 안에 포함시킬 것이냐를 갖고 토론을 하다가 내전의 경우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전의 경우까지 인정하게 되면 너무 난민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식의 절충안을 낸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분들은 제주도를 떠날 수는 있나요? 그렇습니다. 기존의 출도 제한 조치는 이제 해제가 된 그런 상황인데요. 이렇게 좀 기약 없이 제주도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갖는 게 뭐 예멘인들은 물론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제 심사가 보류된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제주도를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멘 난민 참 우리 사회 뜨거운 논란이었는데 이제 논란이 좀 가라앉을까요? 어떨까요? 이번 결정을 놓고 또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 등은 오늘 근거 없는 난민 불인정 결정을 철회할 것을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내전이나 강제 징집으로부터 국외로 피신한 것은 이렇게 대표적인 난민 보호 사유로 봐야 되는데 법무부가 개별 난민 심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일괄적으로 인도적 체류 허가로 이제 처리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인도적 체류 허가자들의 경우에는 취업 허가를 제외한 모든 사회적 권리로부터 배제되고 1년마다 지위를 재심사받아야 돼서 불합리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민 인권 네트워크 쪽이고 반대쪽은요? 이 그 반대쪽이 난민 대책 국민 행동인데요. 여기는 인도적 체류라는 게 결국은 난민 불인정 결정의 일종 아니냐라면서 가짜 난민은 단 한 명도 우리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예멘인들이 소셜 네트워크 등에 총기 사진 등을 올리고 테러를 시사하고 있다라면서 이들을 즉시 본국으로 송환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오는 2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결정에 대한 반대와 난민법 및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를 주장하겠다 이렇게도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논란은 계속 끝이 없군요. 그렇습니다. 남아있는 보류자들까지 심사가 끝나면 난민 인정 사례가 나오든 나오지 않든 아마 다시 한번 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예멘 내전을 빨리 이제 끝내는 게 근본적 해결책인데 내전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주변국까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해결은 더 어려워진 상황이죠.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주도 연합국 공격이 계속이 될 경우에는 예멘 사람들이 100년 만에 최악의 기근을 겪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참 큰일입니다.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문 대통령의 비핵화 유럽 순방인데요. 이 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좀 따라가 보겠습니다. 프랑스 다음에 이탈리아죠? 이 주세페 콘테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과 오찬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주세페 콘테 총리와의 회담에서 양국의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과 4차 산업혁명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청와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탈리아보다 교황 관련된 걸 더 관심 갖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때 문재인 대통령이 교황청 국무원장이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에 참석을 해서 이 미사가 끝난 후에 따로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은 바티칸 방문에 앞서서 교황청 기관지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청의 각별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좀 기고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하는 것인데요. 예.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 이것도 이제 직접 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의 태도도 매우 적극적이라는 보도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의 경우에는 이제 바티칸의 TV로 생중계가 되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현지 관계자가 이 특정 국가의 어떤 상황을 위한 미사를 바티칸 방송국이 생중계하는 거는 이 40년 만에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제 국가의 정상의 경우에는 교황과 면담이 이루어지더라도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금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네. 더군다나 지금은 바티칸에서 지난 3일부터 세계 주교 대의원대 회의가 열리고 있어서 모두들 이제 바쁜 상황이라는 거를 감안을 하면은 이 프란치스코 교황 본인도 이 문제에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언론의 이제 분석입니다. 정말 교황의 북한 방문 가능성은 커지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아직 좀 회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황의 어떤 특정 국가 방문은 해당 국가의 이제 교회 공동체를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프란치스코 교황의 북한 방문이 결국 성사된다면 이것도 엄청나게 이례적인 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이 유럽 순방 관련된 보도를 두고 오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일부 언론을 아주 작심 비판했다면서요? 네, 대통령이 이제 뭐 유럽 순방까지 가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런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남북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미국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재 완화를 위해 이제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다면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이제 대놓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김의겸 대변인은 이런 신문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미가 최상의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우국 충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제 그만 걱정을 내려놓으라라면서 이 보도에 대한 내용을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또 특정 언론을 비판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차례나 이제 뭐 조선일보, TV조선 이런 보수 매체 보도를 계속 비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 남북 고위급 회담에 이제 조선일보의 탈북자 출신 기자가 취재가 배제가 돼서 이게 또 논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과 청와대가 좀 부딪히는 이런 구도가 반복되는 그런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정치적인 효과만 갖고 보자면은 당장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겠지만은 장기적으로는 좀 득보다 실이 많을 수가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요? 한국인의 행복지수인데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행복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 행복 수준 인식 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시죠. 어떻게 조사한 겁니까? 지난해 12월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한 조사인데요. 행복지수를 1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이제 각 조사 대상자가 얘기하는 행복지수가 어느 정도냐를 따진 겁니다. 이 조사 대상자의 평균 행복지수는 지금 6.3점 정도 수준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보면은 30대가 아무래도 6.6점으로 가장 높았고요. 60세 이상에 이르게 되면 상당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행복지수는 최종 학력이 높을수록 또 종교를 갖고 있을수록 높게 나타났다고 하고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은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낮게 지금 나타난 상황이라고 역시 합니다. 경제적 문제가 행복을 좌우하는 제일 큰 요인의 하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행복 빈곤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중위 행복도의 일정 정도 미달하는 행복도를 가진 사람의 비율을 행복 빈곤율로 이르게 계산을 한 것입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지금 14.6% 정도인데 행복 빈곤 인구 중에서 저소득층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비율을 조사해 보니까 42.4%에서 67.6%까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거든요. 예. 즉 소득 수준이 행복 빈곤을 유발하는 이런 연관성이 크다. 이런 추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경제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하 기자였어요.